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멀리서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짐을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네, 중요한 일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다급히 손을 뻗어 잡으며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더니 짐이 많아졌네요. 나는 자연스레 몇 개의 짐을 들어 올렸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것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이게 미안할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러시면 섭섭하죠. 하하, 그런 건 아니고 고마워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했고 그녀의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다. 짐을 내려놓고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급히 불러세웠다. 저 총각. 네,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녀가 보여준 건 새로 산 변기 커버였다. 잠시 망설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 길. 이런 건 신랑이나 애인한테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리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욕실로 들어가 변기 커버를 조립하며 그녀의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작업을 마치고 나와 말했다. 설치 다 됐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정태 씨 보기보다 듬직하고 남자다움이 있네. 그럼요. 겉으론 비실해 보여도 장근육 꽤 있습니다. 하, 상남자였구나. 그녀는 날 한번 훑어보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왜요? 상남자 좋아하세요? 그치. 여자치고 상남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그럼 오늘 저녁 식사는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어때? 오늘 신세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상 차려드릴게요. 정말요? 얼마나 제대로 차려주실 건데요? 그녀는 주방에서 한참을 지지고 볶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내놓았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우와, 이건 서방님 대접도 이런 대접이 없네요. 서방님 대접이라니 참 말을 재밌게 하네. 여자를 만족시키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암튼 총각이 날 만족시켜준 건 맞으니깐. 호호. 아, 배부르다. 이런 밥상 다시는 먹기 힘들겠죠. 정말 잘 먹었어요. 왜? 혹시 모르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애들은 밥도 할 줄 몰라요. 다들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엄마가 차려준 밥상 빼곤 아줌마 집밥이 처음인거려. 그래, 그럼 총각 말대로 날 만족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밥 차려줄게. 네? 아줌마도 참. 장난 그만 치세요.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정태 씨는 몇 살이에요? 저요? 올해 28살입니다. 난 올해 40살. 정말요? 저는 누나가 저랑 또래인 줄 알았는데요. 거짓말. 지금 놀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 사람 나이 잘 맞추는 편인데 완전 틀렸어요. 누나,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정말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정태 씨는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앞으로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어이구,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으네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날 밤 그녀와의 대화와 따뜻한 한 끼는 마음속 깊이 남았다. 무언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올해 28살이다. 전남 어느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는데 마을 전체가 70가구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학교는 읍내에 있어 등하교길은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였지만 하루에 버스가 딱 4대뿐인 교통편으로 인해 혹여나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엔 1시간도 넘게 걸어서 다녀야 하는 날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나에겐 꿈의 도시였던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하여
졸업 후 현재까지 7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 앞 식당에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주인 여자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 번 더 놀랬고 그녀에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을 하였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의 배우 장미희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 씨니깐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며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 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아, 네.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역시 아줌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 번 치더니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어쩜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 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000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인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 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3개월쯤 지나자 아줌마와의 관계는 한결 편해졌다. 서로 반말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낼 정도가 됐다. 어느 날 가게에 들르니 아줌마가 주방에서 날 반기며 말했다.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금방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 정성스럽게 내놓고 남은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었다. 그녀의 배려 깊은 씀씀이와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고운 얼굴만큼이나
빛나 보였다. 나도 그만한 답례를 해야 했다. 가게 형광등이 나가면 얼른 갈아 끼워주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옮겼다.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도맡아 해결하며 자연스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총각, 혹시 아줌마 기둥서방 아니야? 그러게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의심스러울 만도 해.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는 모습이 동네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지나치며 본 모양이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 후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아직 총각이었다. 오해가 쌓이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정태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는 것 같더라? 뭐래? 내가 누나 기둥서방이래? 어머, 어쩜 그렇게 잘 알아? 하긴, 나 정도면 그럴만도 하지. 둘이 마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소문마저 농담으로 넘길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평일에만 장사를 해서 주말에는 늘 한가했다. 그러다 보니 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잦았다. 토요일, 일요일엔 내가 밥 차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그녀의 초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 한약재를 듬뿍 넣고 1시간을 푹 끓여 달백숙을 만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달백숙 냄새에 허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내게 달백숙을 내밀며 말했다. 총각은 여자친구도 없으니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간 비꼬는 듯한 어투였다. 닭을 야무지게 발라먹고 남은 국물로 끓인 닭죽까지 해치우고 나니 배가 불러 몸을 일으키기가 귀찮았다. 나는 소파에 느긋이 기대앉아 TV를 켰다. 그녀도 내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화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 꽤 됐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 달 만에 여자친구가 바람났거든요. 헉, 진짜. 왜? 글쎄,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귀더라고요. 뭐, 나야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고 의사가 훨씬 낫긴 하지. 그랬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어? 그때 너무 실망해서 그런지 지금은 여자 만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나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 수도?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연상만의 매력이 있잖아. 매력? 그게 뭔데? 음식도 잘하고 성숙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게 뭔데? 해보지도 않고 잘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글쎄, 총각인 나보다는 나을 거 아냐. 그게 뭐든지 간에. 그녀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호호, 정태, 너 이제 보니 순진한 구석도 있네. 귀엽다, 너. 귀엽다고? 여자 눈에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라던데. 난 아닌데? 난 귀여운 남자 싫어해. 그럼 누난 혼자 산 지 1년 넘었다며. 애인 하나 만들지 뭐 했어?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유롭고 부담 없고. 그럼 나랑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넌 진짜 대책 없네.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툭 쳤다. 정태, 너 달백숙 먹었는데 밥값은 하고 가야지. 밥값? 누나,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이, 몰라. 아무튼 보양식 먹였으니 답례는 하고 가라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반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정이 들었다. 그녀는 나보다 12살 많았지만 서로에게 부담 없는 만남을 원했던 만큼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지냈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도망가면서 혼자가 되었고 이제서야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을 합치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까지 찾아와 애원까지 했다. 그는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그녀에게 넘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듣자 하니 그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로운 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만 과거에 호색한 기질로 바람을 피워 그녀를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제안이 진심인지 혹은 일시적인 후회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녀와의 관계는 나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그녀를 붙잡자니 나이 차이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반대로 그녀를 보내자니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을 원했고 그런 면에서 천생연분 같은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녀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다가왔다. 그녀는 전 남편의 제안을 고민했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과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남편과 다시 산다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다만 애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우리 딱 6개월만 더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녀도 내 제안에 동의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가 전 남편과 재결합할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기회를 줄 것 같았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며 6개월 뒤 확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6개월은 우리 둘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교할 기회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시간이 끝난 후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 해도 그녀가 전 남편과 해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다. 6개월 후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누군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